착한 사람이 제일 억울하게 늙습니다. 이 말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겪고 계신 겁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싫어도 웃었고 손해봐도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이지. 그래도 내가 더 이해해야지. 그 말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모임에서는 내 말이 중간에 끊깁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의견을 내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너무 만만했나? 내가 너무 잘해줬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편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하게 씁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은 쉽게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에 화가 나시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면 나중에는 서운하다 말할 힘도 없어집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조용해집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말투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평생 참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로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하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보십시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잘해줄수록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고마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얼굴에 미안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고개만 끄덕이고 세 번째부터는 아무 말 없이 받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있는데 상대의 반응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65세 정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매주 등산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모임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고 약수터 옆 평상에 펼쳐놓으면 모두가 둘러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 씨 손맛이 최고야 하며 한마디씩 했던 사람들이 반년쯤 지나자 김밥을 꺼내 놓아도 아무 말 없이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진 것도 서운한데 어느 날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손목이 아파서 그날 김밥을 못 사왔더니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가져왔어요?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산에 올라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떤 사람인 건지, 김밥 싸오는 사람인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것은 정숙 씨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수천 명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건 없이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관계 만족도와 상대로부터 받는 존중 모두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였습니다. 반대로 베풀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신뢰와 존중을 받았습니다. 많이 준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주면 상대가 그 가치를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는 반복되는 것에 적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고마움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5번, 10번 반복되면 뇌는 이것을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원래 있던 조건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아침에 뜨는 해에 감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매일 뜨는 해처럼 당연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해줘도 상대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해주면 반응이 없다가 안 해주면 그때서야 불편해하는 뒤집어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 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반복하면 결국 지치는 건 여러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짧고 분명하게 한마디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한 이유를 늘어놓거나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문장, 또렷하게 내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 해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은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는 한쪽이 계속 퍼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오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았으면 이제 달라지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했는데 막상 상대가 눈앞에 서면 괜찮아. 내가 할 게가 또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어른이고 베푸는 것이 사람 도리이고 관계를 끊는 것은 못된 짓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라, 참아라, 베풀어라는 가르침은 넘치도록 받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선을 그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혼자 남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 이 말을 우리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할지, 미안해할지, 태도를 바꿀지,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주고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또 해줍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정작 여러분이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감각도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지켜라. 그것이 바로 선을 긋는 일입니다. 68세 명호 씨는 이 말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명호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10년 넘게 총무를 맡아왔습니다. 회비를 걷고 장소를 잡고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매번 명호 씨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동창들과 자주 본다는 것이 좋았고 총무 역할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연락해도 답이 늦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고 명호 씨가 골라놓은 식당에 와서 여긴 별로인데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회비를 제때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명호 씨가 자기 돈으로 메꿔놓곤 했는데 한 번은 정산을 해보니 1년 동안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호 씨는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친구야, 일꾼이야. 아내가 밥을 놓으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지 그래요. 명호 씨는 다음 모임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 매번 하려니 이제 좀 힘들다. 다음번엔 누가 한번 맡아봐. 그 말을 하는 순간 명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채 3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동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명호 내가 너무 오래 했지. 다음 달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명호 씨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나서주는 것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명호 씨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낀 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모임 날이 다가올 때마다 무거웠던 그 느낌이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또 뭘 해야 하나 긴장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자 모임 안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나서기 시작했고 회비를 먼저 보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명호 씨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명호 씨가 자기 선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모임의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이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가 당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미안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허용된 만큼까지 가져갑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기준을 모르니까 멈출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알려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고 그 선을 존중할지 말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그 세월이 후회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72세 영수 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선을 긋는 것이 정말로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답이 바로 보일 겁니다. 영수 씨는 은퇴 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고 그중 두세 명과는 바둑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워지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식사 자리에 묘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한 사람은 꼭 화장실에 갔고 다른 사람은 전화가 온 척하며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매번 영수 씨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넘겼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 위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영수 씨 안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밥값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만 당연히 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느낌, 바둑 친구가 아니라 밥 사주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속으로는 한번 이야기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다음부터 바둑을 안 두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매번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5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계산대 앞에 또 혼자 서게 되었을 때 영수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역시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순간 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온 뒤에 벌어진 일이 중요합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사람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보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영수 씨를 봤는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보인 것은 멋쩍음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아, 그래요 하며 지갑을 꺼냈고 다른 사람도 조용히 계산대 쪽으로 왔습니다. 자리가 어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영수 씨도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그랬나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바둑을 두러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계산대마다 슬쩍 빠지던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수 씨,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요. 영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달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자기가 딱 한마디 한 것만으로 듣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산할 때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가끔은 오늘은 내 차례지 하며 먼저 일어서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수 씨가 밥 사주는 사람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영수 씨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늘 먼저 차를 태워주던 사람이 한번 오늘은 어려워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상대가 먼저 교통편을 알아보기 시작한 경우도 있고, 매번 간식을 사가던 사람이 한번 빈손으로 갔더니 다른 사람이 뭔가를 들고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거절이 관계에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수 씨가 한 일은 상대를 혼내거나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짧고 분명하게 한마디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준이 있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이가 아니었구나 하는 신호를요.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순간 상대의 태도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아무리 불편해도 겉으로 웃으며 해주고 있으면 상대는 진심으로 괜찮은 줄 압니다. 그것이 상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사이의 현실입니다. 거절한 뒤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선을 그었다고 멀어지는 사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내가 퍼줄 때만 유지되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부탁이 또 습관처럼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스스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 안에서 사라져 있던 여러분의 자리를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보이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상담을 오래 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같은 질문을 안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잘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을까요? 한국가정상담연구소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60대 이상 내담자의 상담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일방적 헌신에 따른 관계 피로였고 그 비율이 전체 상담의 38%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상대는 왜 모르느냐는 고통을 안고 상담실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대부분이 자기가 지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대가 왜 자기 마음을 모르는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면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상대는 여러분만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관계가 어긋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대가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시간 내고 마음 쓰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하루를 통째로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결과만 보입니다. 김밥이 눈앞에 있다는 것,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 부탁한 일이 처리되어 있다는 것.
그 뒤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상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고가 보이지 않으니 고마움도 생기지 않고 고마움이 없으니 존중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주면 상대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해주는 사람이라는 역할로 고정됩니다. 한번 그 역할이 굳어지면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상대에게는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아프든 힘들든 쉬고 싶든 상대의 머릿속에는 극한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는 마음 자체가 꺼져 있는 겁니다. 70세 순옥 씨가 정확히 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이웃은 순옥 씨에게 거의 유일한 말벗이었고, 그래서 순옥 씨는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반찬이 생기면 나눠 갖고, 이웃의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뒀고, 병원에 갈 때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들에게 부탁해서 태워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도 고마워했습니다. 순옥 씨 아니면 나 어떻게 하며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가 반찬을 안 가져가면 요즘 뭐 안 해요? 라고 물어왔고, 택배를 바로 못 받아주면 집에 있었으면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순옥 씨는 당혹스러웠지만 혼자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째 앓고 있었는데 그 이웃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내리는 일주일 동안 순옥 씨 현관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이웃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아팠어요? 몰랐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순옥 씨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야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구나 싶은 겁니다. 순옥 씨는 그 뒤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기로 한 겁니다. 반찬을 매번 나눠가는 대신 진짜 만들고 싶을 때만 가져갔습니다. 택배도 매번 받아두지 않았고 부탁이 올 때 바로 그래요 하는 대신 오늘은 제가 좀 어려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웃의 반응은 어리둥절함이었습니다. 늘 되던 것이 안 되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틀 뒤 이웃이 순옥 씨 집 앞에 귤 한 봉지를 걸어두고 간 겁니다. 그 봉지 위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순옥 씨 드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한 것은 화를 내거나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번 되던 것을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상대가 비로소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거절 한마디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매번 해주면 상대는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멈추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무게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이 해줄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처음에는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잠시 당황할 수도 있고 어색한 공기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순옥 씨의 이웃이 귤 봉지를 걸어두고 간 것처럼 상대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기준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보여주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시면서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먹먹한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진심을 쏟아왔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지금부터는 그 진심이 왜 자꾸 가벼워지는지 가장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너무 쉽게 허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가장 정확한 원인입니다. 부탁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라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나서고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참으면 넘어가니까 하고 삼켜버리는 패턴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겁니다. 그 패턴 안에서 상대의 머릿속에 여러분은 언제든 괜찮은 사람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괜찮은 사람에게는 고마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절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호의는 선택이 아니라 자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것에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차려져 있는 밥상 앞에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그때서야 묻습니다. 오늘 밥은요?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매일 차려진 밥상이 당연해진 것처럼 매번 먼저 해주는 사람도 당연해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상대는 여러분의 수고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원래 있는 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그때서야 상대는 멈춥니다. 오늘은 왜 없지? 어디 불편하신 건가?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 그 순간이 바로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벽은 상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지만 경계는 나도 쉬는 날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부탁에 즉시 응하고 모든 불편함을 혼자 삼키고 모든 수고를 아무렇지 않은 척 해내면 상대에게는 여러분의 수고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존중은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비로소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6세 미경 씨는 동네 봉사 모임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미경 씨는 모임에서 늘 뒷정리를 맡아왔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쓰레기를 모으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은 매번 미경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하니까 우리는 먼저 갈게요 하고 손을 흔드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행사가 끝나자마자 미경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먼저 가볼게요. 정리는 남은 분들이 나눠서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얼굴,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가 쓰레기 봉투를 집어드는 손. 그날 이후 모임에는 정리 당번이 생겼습니다. 미경 씨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미경 씨의 수고가 처음으로 보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참여한 노인 관련 조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임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2.4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기준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오히려 관계를 적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적은 관계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챙기며 지내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삶 전체가 편안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는 많이 맺는다고 좋아지지 않고 많이 해준다고 단단해지지도 않습니다. 10명한테 잘해주면서 지쳐있는 것보다 2~3명과 기준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루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모든 관계를 붙잡고 미움을 받을까봐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고 혼자가 될까봐 내 시간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남는 것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하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전보다 무겁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30대, 40대에는 무리를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에너지가 빠지면 이틀, 사흘이 가도 몸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쓰고 나면 저녁에 소파에 앉았을 때 드는 감정은 보람이 아니라 텅 빈 느낌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쓰겠다고 정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면 그날 저녁은 놀라울 만큼 편안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저녁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69세 상철 씨가 이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상철 씨는 은퇴 후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복지회관에서 탁구를 치고 점심은 누군가와 먹고 오후에는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겁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곳의 여행 영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창고 안에 넣어둔 기타를 꺼내주리라도 한번 튕겨보고 싶었습니다. 아무 약속 없이 동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내 하루인데 내가 쓴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다음 날 아침 탁구 모임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겠습니다. 저도 제 시간을 좀 써보려고요. 답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고 누군가는 읽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불안했지만 그 일주일을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낯설었고 전화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기타를 꺼내 줄을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넣어뒀던 여행 책자를 펼치며 가보고 싶은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기우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약속 없는 오후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철 씨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탁구 모임에 나갔을 때 상철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철 씨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상철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줬더니 그런가 봐. 그런데 변화는 상철 씨의 표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에서 상철 씨를 대하는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부탁하던 사람들이 부탁하기 전에 상철 씨 시간 괜찮아요? 하고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상철 씨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제야 그 문 앞에서 노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관계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회의감만 커집니다. 반대로 자기 안이 충분한 사람은 적은 관계 속에서도 풍요롭습니다.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해줄 수 있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먼저 시간을 주겠다는 작은 허락 하나입니다. 지금 하루 중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잠들기 직전 몇 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몇 분마저도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생각으로 채워진다면 하루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먼저 잘해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자기 몫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해 온 사람입니다. 먼저 나서고, 먼저 챙기고, 참아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온 시간이 짧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진심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혼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그래라고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습관을 하루만 늦추는 겁니다. 하루 시간을 두면 이것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일인지 의무감에 하려는 것인지가 놀라울 만큼 분명해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주고 싶다면 해주면 되고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즉시 그래라고 말하는 습관을 내일 알려줄게요로 바꾸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와주기 전에 조건을 한 문장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다음에는 다른 분한테도 부탁해보세요.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해주되 이것이 매번 반복될 일은 아니라는 기준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뒤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전화도 받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하루입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하루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나에게도 지켜야 할 시간이 있다는 감각이 몸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부탁 앞에서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요구에는 같은 문장으로 대응해 보세요. 그 일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다른 이유를 대거나 미안한 마음에 변명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상대도 그것이 확고한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무엇보다 그 문장이 점점 입에 붙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조금 수월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그 문장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의 부탁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일 알려줄게요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를 해본 뒤에 가슴이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세요. 무겁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존중은 많이 해준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선을 지킨 사람에게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불편했던 문장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잘해줄수록 오히려 가벼워지는 사람, 혹시 나 아닌가 싶으셨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관계를 맺어온 사람은 그 문장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편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관계에 쏟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진심을 부정하지 마세요. 해온 일들은 전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진심의 방향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남에게 먼저 건네기 전에 오늘 한 번만 나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부탁이 왔을 때 바로 그래라고 하는 대신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라고 말하는 것 하나면 됩니다. 영수 씨가 각자 내겠습니다. 한마디로 5달의 흐름을 뒤집었고 순옥 씨가 한번 멈춘 것만으로 10년 만에 처음 귤농지를 받았고 미경 씨가 앞치마를 벗는 순간 정리당번이 생겼고 상철 씨가 일주일을 쉬었더니 사람들이 시간 괜찮아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언제부터 서운한 마음을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그 시작점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그 자리에 밀려난 거니까요. 하지만 밀려난 만큼 되돌아오는데도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누르세요. 구독을 해두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